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 경주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초청했다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표정이 굉장히 좋죠. 어떤 얘기를 했느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에 중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30분이라는 시간도 살짝 좀 눈에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분 동안 통화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는 25분 통화를 했죠. 그리고 시 주석과는 30분 통화를 했다. 조금씩 순서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시간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 거냐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네. 근데 보면 이런 얘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다자주의권은 시진핑, 이 외교 시험대다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혼돈에 빠진 지역과 국제정세에 더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된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산업공급망의 안정도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한국, 미국 쪽에만 서면 안 돼. 최소한 중립은 지켜야 돼. 라는 다른 말로 지금 돌려서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3대 특검법 공포. 형소법, 상법 등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는 게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3대 특검법이 모두 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포까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대규모 특검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반면에 특검 전국이 시작이 되면서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 주주의 이 충실 의무를 더 확대를 한 거죠. 이 상법 개정안 등은 오히려 당장 내일 있을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예정이 됐었다가 본회의 안 합니다. 당분 안 할게요라고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대체 그럼 여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특검은 특검, 협치는 협치. 이에 투트랙이다. 특검은 특검대로, 협치는 협치대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금 얘기입니다. 관건은 이 투트랙 전략이 그럼 야당에 먹힐 것이냐 일 텐데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IAEA 북한 영변에 새 핵시설이 있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같이 부제를 좀 볼까요? 그러시 IAEA 총장이 말하기를 강선에 농축시설이 있는데 그거랑 상당히 요 새롭게 우리가 포착한 게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선의 농축시설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강선의 농축시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선에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있다. 강선급이라는 새로운 핵시설 역시 상당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한 시설이 영변에 또 하나 생기고 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엄, 탄핵, 조기 대선까지 이 국내가 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죠. 그 사이 북한이 또 이를 벌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도 한눈을 팔면 안 되겠다 싶네요. 네, 시커먼 연기가 지금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죠. 여기가 어디냐?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어제 오전 10시 한 22분쯤이었었나요? 이 굉장히 좀 불이 났습니다. 보면 정확히 조계사에 불이 났다기보단 조계사 옆에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에어컨에서 뭔가 불꽃이 튀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1시간 30분 만에 완진이 됐고요. 인명피해도 없었다곤 하는데 도심 한복판이죠. 다들 깜짝 놀랐었다라는 겁니다. 화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눈길이 가는 기사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살 빼는 주사 잘못 맞았다가 실명될 우려가 있다. 유럽에서는 부작용을 이걸 아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요즘 위고비, 너도 나도 위고비가 뭔데 어때, 효과 있대 라고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위고비를 비롯해서 뭐 오젬픽 등등한 이렇게 실제로 이 복용을 할 수 있는 이 경구피면 효과 저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부작용이 이런 부분 실명의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와 외신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청 산하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가 최근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오젬픽, 라이벨서스에 포함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요지는 이겁니다. 위고비, 오젬픽, 라이벨서스 등등은 이 처방을 받고 할 때는 자칫 부작용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부작용으로 시신경 손상도 올 수도 있다. 다만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은 안 됐지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경고를 하도록 했다라는 게 지금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요즘 많이들 관심이 갖는 부분이실 텐데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거 보겠습니다.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죠. 다만 미용 목적 그리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 자칫 오남용할 수 있는데 요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 마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국민의힘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의원총회가 있다라는 거죠. 오전에는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을 지금 계속 이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고법 앞에서 의원총회를 약간 이 시위성, 항의성 의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있다. 여기에는 아마도 지난번에 결론을 못 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당 쇄신 방안, 전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오후가 진짜 이제 의원총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최경철 위원님, 국민의힘이 오늘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의총이에요 보면은 근데 오전 의총 말고 오후 의총이 사실상 뭐 진짜 의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의총은 약간 결론 없이 좀 흐지부지 끝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결론이 날까요? 지금 뭐 대강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8말 9초에 네. 전당대회를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게 뭐 대충 얼개가 잡힌 것 같고 네. 이대로 뭐 그렇게 결론이 나서 8말 9초 정도의 전당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네.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대강 그렇게 뭐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8말 9초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까지는 비대위로 간다는 건데 여기서의 비대위가 어떤 비대위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냐 새 비대위냐 어떤 겁니까? 8말 9초까지는 김용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에는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인선하는 과정에서 또 파차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로 가고 그리고 비대위원 구성이야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네. 그 비대위원 구성은 뭐 다음 주 월요일쯤 뽑히는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것 같고 지금 크게 뭐 큰 그림이 잡혔기 때문에 네. 더 큰 파열음은 일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네. 그러니까 그 5대 개혁안 중에 과거를 보는 개혁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찬반 과정에서 당론 무효화. 당론을 국민의힘은 탄핵은 안 된다는 그런 당론을 정했는데 그 당론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당론을 없애자.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대선 후보 부당 교체 진상조사도 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도 가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를 보는 그 두 가지 개혁안은 좀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도 다 끝나버렸고 네. 그 탄핵은 지금 법의 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대선도 다 끝나고
패배로 끝나버렸는데 그거 지금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경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뭐 며칠 동안 굉장히 진통이 있었는데 큰 무리 없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뭐 9월 조기 전대를 얘기하고 그때까지 본인이 계속 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임기를 왜 본인이 정하냐 전당대회를 더 빨리 열어야 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약간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오늘 의총에서는 과거에 대한 뭐 당론 무효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의총에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건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거취 문제가 가장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의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의총을 앞두고 어제 김용태 위원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임기를 채우는 것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가 제시한 개혁안을 받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제 개혁안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고 임기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혁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혁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굉장히 정색한 얼굴로 많은 얘기들을 지금 했습니다. 일단 요지는 이거죠. 개혁안 받을지 말지만 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여기에 제목을 진격의 김용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진격의 김용태 오늘 의총에서 불을 뿜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불을 뽑아야죠. 뿜어야 한다.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얼굴 마담으로 비대위원장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얼굴 마담의 역할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은 황골탈퇴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35살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자리를 찾고 또 제대로 차지해야지 실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데 맨날 비대위원장 체제였어요. 도대체 왜 집권 여당이 비상적인 상황을 계속 몰아갈까? 이제 뭐 2달이면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리고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올린다? 네. 이거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에는 친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기 위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TK 세력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좀 적절히 분배가 됐어야 되는데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모두 다 TK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쪽 목소리만 듣다 보면 얼마 있으면 자민련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의총에서 진격의 김용태 오히려 더 불을 세게 뿜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배후에 누가 있느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느냐, 아니면 뭐 심지어 이준석 의원한테 뭔가 지령을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면서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경철 위원님, 네. 지금 배후가 누구냐, 뭐 지령을 받았냐 이런 질문들은 결국 기저에 당신 누구 편이야?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구 편이라고 보십니까? 뭐 편이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을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께서 갖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의원들로서는 그 수족이거든요. 구청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네. 그런 의미로 많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수족을 자를 가능성이 있다. 당대표가 새로 들어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들어오는 당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이 누구를 미느냐 이런 의심은 가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자기 생각에 그치고 그리고 소수의 인원의 의논에 그쳐야지 이게 네. 당 밖으로 흘러나와서
지금 싸우는 모습을 비춰서는 이게 당권 투쟁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곤란한 것이다. 이게 사실 부부 싸움을 해도 네. 안방 안에서 애들 못 듣도록 그렇게 아하. 하고 이불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지금 국민의힘은 싸우면 지금 애들 다 듣고 지금 거실에 나와서 애들 방에까지 막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싸워버리면 옆집에서 저 집을 뭘로 보겠나.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네. 총선이나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지금 싸움 소리는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서 절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 지금 아까 뭐 살 빼는 주사도 있어야 됩니다. 네. 살 빼는 주사 저희가 봤습니다만 네. 좀 그런 면에서는 절제하는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살 빼는 주사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싶었는데 이 절제하는 주사를 좀 맞아야 된다. 아까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부부끼리 싸울 때도 애들 모르게 문 닫고 조용히 싸워야지. 문 다 열고 애들 방 다 들리게 얘기하고 옆집 들리게 하면 옆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얘기했는데 옆집에서 살짝 말씀하시는데 웃고 있었다라는 거. 네. 지금 일단 이 싸움은 담장 밖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요런 얘기도 했어요. 잠깐 요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저희가 왜 졌는지를 당내 구성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선거에서 이긴 정당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선거 끝나고 특정 분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대로 제가 다 따라야 하는 겁니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굴 마담입니까? 선거 끝나고 다른 분들이 계획했던 계획 이거 다 제가 따라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지금 김 위원장이 묻습니다. 내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냐? 답해 주시죠. 아니 뭐 얼굴 말라면 아니었죠. 김영태 위원장을 옹립해서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드러내보는 그런 메시지를 대선 과정에서 던졌고 김영태 위원장 그 호응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김문수 후보와 협력해서 대선을 뭐 치러서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41%라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렸기 때문에 누가 얼굴 마담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영태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장이 제가 아까 부부싸움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부부싸움이 심하면 경찰이 들어옵니다. 네. 그 예전에는 부부싸움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부부싸움도 경찰이 신고받고 문 따고 들어옵니다. 네.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내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당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이라는 뭐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네. 이러면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다른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싸울 정신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41%의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지지를 믿고 좀 더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너무 싸워요. 저렇게 싸울 여유가 있는지 과연 저는 국민의힘이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자기 이익만 너무 계산하는 것이 아닌지 김용태 위원장부터 좀 말씀을 자제하시고 네. 좀 내부 원로들의 말씀을 듣고 내부에서 해결하시고 결론을 도출하셔야지 지금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많이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저러면 정말 경찰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부부싸움이 거론이 됐습니다.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면 경찰이 출동한다. 지금 이 정도로 싸우다 보면 지금 경찰이 언제 들어갈지 예의주시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힘 이긴 정당 같아. 변화 의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긴 정당이자 지금 아까 표현 중에 약간 경찰이 되려나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 민주당 쪽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변화 의지 있느냐? 변화 의지가 있다고 되려면 국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부부싸움을 하는데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거죠. 국민들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힘이 없죠. 뭐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마담으로 뽑힌 건 맞는데 자신이 봐도 국민의힘이 한심하니까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최소한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2달 더 가져서 자신이 당무감사 할 건 하고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겠다. 정상적인 당대표 뽑겠다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 그 정도의 기회는 주는 것이 국민의힘에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중진들이 그리고 과거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한동훈 후보 등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죠. 탄핵에 대해서도 정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이제 그만 싸우자. 친윤, 비윤, 반윤으로 나와서 싸우지 말고 야당과 싸웠습니다만 이제 여당과 싸우지 말고 국민과 싸우지 말고 좀 잘 해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싸우다가 지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훅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맨날 싸우다가 지는데 왜 자꾸 싸우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그랬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실 뭐 새도 없고 좀 외로운 것 같다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의총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내 임기랑 전당대회 개최한 요 안 놓고서 그럼 우리 전당원 투표합시다. 다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그럼 우리 전당원 투표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던졌는데 이 제안을 던졌는데 그냥 무슨 전당원이야 라고 좀 흐지부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이 의총 때는. 근데 요번에는 다음 기사 볼까요? 국힘 재선 15명 김용태 임기 연장 지지. 권영진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합의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전당대회는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여 정상적인 지도체제로 당을 혁신한다. 둘째,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비대위의 구성은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정한다. 3.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네, 사실 정확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뭐 요구를 우린 다 지지합니다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거 우리 지지한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전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난 의총 된 최경철 위원님 약간 뭐 원사이드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많은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서도 딱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는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어느 정도 좀 큰 그림이 좀 그려졌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 3일 상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권력의 진공 상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파면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선생님이 안 계신 교실, 뭐 엄마가 시장 간 집, 그래서 애들끼리만 남은 집, 네. 뭐 이래서 뭐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권위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동안은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엄마 안 계시면 뭐 애들끼리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러다가 뭐 한 개 더 먹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일주일은 싸우는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3대 특검법도 지금 어제 의결을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죄어오는 강한 내란 청산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친윤 세력들이 약간 생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친윤 세력들이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협조할 것은 하고 네. 그리고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민족 정당성을 갖춘 당대표를 빨리 뽑자. 네. 뭐 지금 그렇게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면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리더십을 갖추자. 이렇게 친윤 세력들이 약간 분화하면서 약간 의견 접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네. 큰 그림을 잡고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를 분수령으로 해서 네. 당이 안정화된 그 모습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과반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넘기지 못했는데 여전히 과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과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려서 그 과반이 과연 바라는 정치의 큰 그림 무엇인지를 빨리 염두에 둬서 그 방향으로 빨리 국민의힘이 가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고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엄마 없는 집에서 애들만 있으면 원래 뭐 치고받고 좀 싸우고 시끄럽게 마련인데 지금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간다.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3대 특검이 다 통과가 돼서 공포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친윤계가 상당히 좀 뭔가 각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이 어쨌거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좀 뭔가 정리를 해나가자라는데 동조를 할 걸로 보인다, 곧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의총에서는 뭔가 다른 메시지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의총 일정 말고 의총이 오후 2시죠. 근데 오후에 이 일정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만찬 일정이 있어요. 만찬이라고 하기엔 살짝 시간이 좀 이르긴 합니다만 오후 4시에 비공개로 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석하는 이 만찬이 예정돼 있다라는 거죠.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이 예정이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이미 사퇴한 사람인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냐라고 해서 불참하고요. 다만 다른 상임 고문단들 뭐 정의화 전 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등의 이 원로들이 좀 참석을 하는 이런 자리로 다 같이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보면 살짝 최경철 위원님 대선이 끝나자마자 뭔가 약간 고생했어라는 얘기를 하려고 만들었다가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참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면 이번에 이 내부의 이 정신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중질환 상황으로 고문들이 좀 봅시다라고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참하고 김무성 후보는 또 참석을 해요. 이것도 약간 좀 그림이 좀 묘하다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불참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네. 때문에 이미 공직에서 뭐 당직에서 물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문단 회의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빠지는 것이 좋은 그림이죠. 김문수 후보는요? 김문수 후보가 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1987년 제도적 민주화가 된 이후에 대선 3번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97년 지고 2002년 지고 2017년 3번 졌습니다. 그 3번 졌는데 2번을 패장이 다시 당대표를 복귀를 했습니다. 이회창 총재 그리고 홍준표 2017년 자유한국당 당시 대선 후보.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림은 대선 후보가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로 해서 복귀한 것이 가장 사례가 많았습니다. 2002년도에 최병렬 그 당시에 당대표가 진검다리형, 관리형 네. 그 대표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리더십 공백이 심하니까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게 바통이 이어지는 것은 네. 그래도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41%의 득표율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좀 가까이 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원로들이 지금 정치를 오래 해보셨으니까 과거 대선 패배 사례를 많이 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불러서 의중은 어떻고 그리고 뭐 비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아마 묻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네. 선행 사례를 이번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고문단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한번 들어보겠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비전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뭐 앞으로의 그 국민의힘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참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직에서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어서 어쨌든 저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김문수 후보가 그럼 왜 가냐를 여쭤봤는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직전 요 대선에 후보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 대선 후보가 이어서 당대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 그걸 고려해서 부른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향후 당대표로 뭐 나갈지 말지 뭐 이런 부분 좀 물어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자리 자체가 김문수 후보한테 약간 힘을 좀 실어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승훈 변호사님
이 자리에 오는 또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이거 너무 훌륭하다. 상향식 공천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지지 의사를 또 피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역시 얼굴 마담이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좀 가깝게 보이고 싶을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은 거리 두기를 못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개혁안을 얘기하지만 그 개혁안은 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진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가면서 조금 차기 당대표로서의 어떤 모습 위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고문들도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고문들이 전 김문수 후보를 미는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무감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야 될 분이 괜히 불편하게 저 자리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가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일관된 뭐 명확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대통령 후보 중에 저렇게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는 후보가 있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탄핵을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당대표를 나오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의 생각부터 좀 정리하고 밥을 드시러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본인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탠스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만찬에 가든 말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뼈아픈 얘기를 또 하기도 하셨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이게 4시 일정인데 2시에 먼저 선행되는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이 좀 됩니다.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죠. 안 그래도 주목받는데 왜 굳이 아침에 피플로 또 주목을 해 생각할 수 있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장남 결혼식 테러 모의글 경찰 온라인 작성자 추적에 착수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이 오는 14일에 서울 모처에서 결혼을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었는데 여기에 결혼식 한다고 한다, 어디서 한다, 몇 시에 한다 이게 쫙 퍼지면서 테러 모의글, 네, 테러를 내가 할 거야라는 이런 글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이걸 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일거의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게시가 됐다. 그래서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 그리고 예식 일시와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좀 딸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승훈 변호사님, 약간 무섭긴 한 게 일거의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이 뭐 글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혐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협박이죠. 협박. 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협박하는 것이고 네. 또 대통령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니까 실은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속히 그 사람을 찾아서 체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있었고 네. 그때는 야당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분노를 부추겼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결국 혐오로서 어떤 범죄 행위로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경호처 본부장들도 대기 발령시키고 경찰에게 근접 경호를 시켰겠습니까? 저런 이제 극단적인 사회가 빨리 해소되고 그것이 곧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정책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너무나 그동안 양극화, 이 극단화, 이념적인 양극화 극단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뭐 테러를 한다는 등 뭐 위협의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거 해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 건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이 조용히 좀 결혼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비공식으로 하려고 했었고 청첩장에 사진도 심지어 없다고 그래요. 청첩장에 얼굴이 없는 청첩장이다. 신랑 신부 얼굴이 없는.
그런 청첩장이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아예 초대를 안 하고 굉장히 조용조용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다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재임 중에 또 자녀 결혼식을 했던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언제냐? 노태우 당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그때 노소영, 최태원 이 두 사람 이 결혼을 청와대에서 그래서 했었죠. 근데 그 후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약간 급하게 조기 대선이 열리게 돼서 이렇게 되면 대선 끝나고 하자 뭐 이렇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뭐 원래 결혼식 네.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갑자기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통령 당선 직후에 하게 됐고 또 그래서 더더욱 또 조심스럽게 비공개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초대를 안 하면서 좀 검소하게 치르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결국 또 뭐 자녀분들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엄격한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간소하게 허례허식 없이 이제 치러지는 결혼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대통령 재임 중에 이 장남 결혼식을 좀 치르게 됐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14일이 결혼이고요. 바로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지금 G7 열리죠.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15에서 17일 그럼 결혼식 하자마자 출발을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대통령 좀 바쁘긴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뭐가 됐든 폭력은 테러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 밝게 웃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인데 언제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일전에 소개했던 거 기억하시죠? 두 사람 엄청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거의 뭐 치고받고 싸우다시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화해 모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전해드렸을 때 아니 두 사람 뭐 탄핵을 해야 된다는 둥, 머리가 이상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막 주고받았었거든요. 또 동네방네 전 세계 사람 다 알게 아까 뭐 이 부부싸움 애들 알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 동네 방네 이 온 동네가 다 떠나가라고 싸웠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화해 모드다라는 겁니다. 요 포인트가 어디서 포착이 됐느냐? 일론 머스크가 자기 SNS에 뭘 올렸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를 퍼왔어요. 트럼프 지금 현재 뭐 LA에서 불법 이민자 강경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시위자가 아니다. 문제아들이고 폭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자기의 SNS에 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일방통행이야, 양방통행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뭐 어떤 이 연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다음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었었고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랑 나는 좋은 관계를 맺었었고 나는 그가 잘 지내길 바란다. 그 전에 뭐 다 없어. 뭐 스페이스 X고 뭐고 다 끊을 거야. 계약 끊을 거야. 이런 얘기 했었던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요 얘기한 거를 한 지지자가 SNS에 올린 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하트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아니 대체 최경철 위원님 이 뭔가 칼로 물베기입니까? 기업인이 권력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많이 됐었죠. 1992년도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대선에 출마합니다. 그때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패배한 직후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현대차에는 치명타였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그룹이 굉장히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로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치명타를 많이 입었는데 네. 그만큼 권력에 대항했다가 기업인들이 낭패를 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전두환 정부 때도 국제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알아서 기는 것이다. 결국 이거 권력 무섭구나. 테슬라 아무리 잘 나간다 해서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내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기업은 권력을 또 이길 수가 없다. 사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지금 국제사업 이런 거 지금 스페이스X고 뭐고 다 뺄 거야. 테슬라 다 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현실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현실을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 가볼까요? 이번엔 사람이 아닙니다. 시계죠. 시계는 시계인데 봉황이 그려져 있는 시계다라는 거예요. 기사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선물용 이재명 시계 만든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사실 이 전현희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을 했고 그때 이 집에 가면서 저 시계 안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뭐 꼭 필요합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라고 얘기를 한 부분과 함께 서울신문 보도 어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안 만든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밝혔습니다. 만들지 말라는 보도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라고 입장을 어제 이 저녁에 또 냈습니다. 요지를 보니까 이 대통령 선호도 높은 품목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시계든 뭐든 뭔가 다른 시계를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안 만든다라고 얘기가 좀 잘못 나갔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12시에 또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 시계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직접 바로잡았어요.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계 선물 얘기가 나왔고 꼭 필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미,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정성껏 준비를 할 테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어젯밤 거의 12시 다 돼서 11시 50분에 이거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승훈 변호사님 뭔가 시계 안 만듭니다라는 거에 대한 이 뭐랄까요? 반향이랄까요? 이게 상당했었던 거 직접 이 반박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관저 만찬 당시에 네. 시계 만드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뭐 필요하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와전돼가지고 시계를 안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시계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자존심. 내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시계를 받았어라고 하는 굉장히 기쁜 어떤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은 더 비싼 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만큼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성 그리고 자신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 같고요. 그만큼 원하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12시에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니까 말씀처럼 굳이 밤 12시 다 돼서 그래서 대통령 안 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아마도 저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세요. 그래서 네. 텔레그램이라든가 SNS 메시지를 잘하는데 시계 갖고 싶어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 다 답변하기 어려워서 네. 한 번에 SNS를 통해서 답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뭐 연락처, 뭐 페북 등등에 이제 많은 의견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고 약간 직접 소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아마 시계 만들어주세요라는 많은 이 의견이 너무 많이 와서 밤 12시까지 그냥 공개적으로 바로 잤습니다. 한 게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만약에 시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시계가 만들어질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이번엔 6시간입니다. 기사 볼까요? 오전 오후 6시간 릴레이 이 대통령 극한 국무회의다. 국무회의 지난 5일에 1차가 있었고요. 어제 2차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국무회의를 했을 때 3시간 40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첫 국무회의 오전 10시에 해서 김밥 먹으면서 김밥이랑 물 먹으면서 더 했어요. 그래서 3시간 오후 1시 40분에 끝났다라고 말씀을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는 심지어 6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 11시까지 하고 11시에서 1시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도 하고 좀 점심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추가로 또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최수영 위원님. 최수영 위원님도 대통령실에 또 경험 있으신데
물론 이 중간에 뭐 점심 먹는 시간도 있긴 했습니다만 6시간 국무회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 국무회의가 2시간 잘 안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전에 이미 다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되는 회의 이제 목록이 있어서 다 갔고 그다음에 대통령 모두 말씀 등등등 이제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돌발성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그 주어진 의제와 회의 사전 목록에 따라서만 하는 건데 이렇게 6시간씩 했다는 건 말 그대로 회의를 한 거죠. 말 그대로 회의죠. 이게 회의라는 게 약간 난상 토론의 형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두 가미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 국무회의는 또 다른 이재명 그 시대를 또 상징하는 또 하나의 또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이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보기 좋다. 다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기에 네.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퍼포먼스적 성격이 아니라 정말로 실용 정부를 추구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도 이렇게 격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정말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하고 국무회의 할 때는 이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계속 앞으로 유지해 주길 바라는 그런 네. 생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6시간 국무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은 거는 어떤 뭐 부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뭐 부처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이제 장관님 일정 짤 때 국무회의 있는 날은 위를 다 하루를 통으로 비워놔야겠어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1차, 2차 국무회의가 3시간 40분 그다음에 어제 6시간이었거든요. 국무회의는 계속 이 길이로 가는 겁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지금 인수위 없이 이제 정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각 부처에 대한 궁금증도 좀 되게 많으시고 특히 민생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그 정부의 준비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무위원들, 각 부의 장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토론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과거에 약간 제가 청와대 근무할 당시에도 2시간을 넘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네. 한 아침 10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 점심시간 전에는 대체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도시락까지 먹어가면서 하는 국무회의는 초기에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하고도 네. 이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제목에서 기사 제목에서 나왔습니다만 극한의 국무회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께서 대통령과 6시간 동안을 회의를 하고 왔다면 네. 상당히 많은 논의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국정의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면 각 부처에서는 또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를 또 뒷받침하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조직은 상당히 극한 직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미 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좀 초췌해진 며칠 상간의 초췌해진 뭐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이라던가 이 강 대변인의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이 얘기가 이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 이 비서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다 같이 매우 힘든 그런 극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말씀처럼 지금 사실 어제 국무회의가 첫째 날도 그렇고요. 두 번째 국무회의 어제도 그렇고요.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한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어제 이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인연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장관들을 좀 다독였다. 왜냐하면 이 장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인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한 국무회의다 보니까 우리가 인연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최수영 의원님. 어제 국무회의 안건이 뭐가 있었냐? 이 세계 3대 특검이 어제 안건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특검들 그동안 계속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했었던 그 특검들인데 요게 또 공교롭게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이 장관들은 그 전에는 반대를 했었다가 어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을 딜레마였죠. 사실은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때 계속 비슷한 안건, 비슷한 법안이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관련 부처의 이제 그 장관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약간 반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이제 뭐 이게 말하자면 특검이라는 거는 예외성,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또 혹은 이게 통과됐을 때 초기 정부에서 또 반대 진영의 또 반발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이 잘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거 들어주지 않고 네. 이거는 뭐 내 공약 사항이었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국무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자면 6시간 회의도 좀 퇴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하게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제 회의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참 장관들,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을 겁니다만 근데 공직자의 숙명이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잘 표현했지만 대통령이란 직위는 사실 그러니까 지지자들로부터 출발하지만 사실은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현실 정치인이자 국가 지도자라는 이중적 위치의 숙명적 있는 어떤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위원은 정파적 색깔을 띠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대통령만 띠는 거지 국무위원들 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 딜레마적인 상황이었고 매우 곤혹스러웠겠지만 다만 저는 이 대통령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들을 들어주고 공표했다는 거 그거는 매우 좀 그나마 어떤 그 국민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약간 어제 특검법을 이 의결을 하기 전에 약간의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윤 정부 관료들 특검법 반대에 이 대통령 다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어제 특검법 처리를 놓고 실제로 이 윤 정부의 이 국무위원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대통령 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건 사실 좀 눈길이 가는 포인트인 게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대통령과 두 번째로 만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건 이 법은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 법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도 좀 눈길이 가긴 가는데 다 말씀을 또 하시라라고 하니까 또 말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대통령께서 요즘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특히 뭐 그 대표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실용주의 그리고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 안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수용하고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고 그 과정들이 지금의 국무회의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회의를 주도할 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본인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유로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다 말씀하시라고 얘기하니까 특히 특검법과 관련해서 뭐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나도 고민이다, 나도 딜레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 과정들이 아마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입법권을 국회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입법을 그동안 국회에서 해가지고 정부로 보냈을 때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거부권, 소위 제2요구권이라는 걸 가지고 그 거부했을 때 이게 행정권과 입법권이 충돌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점을 어제 대통령께서 그 존중하겠다. 앞으로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라는 의사도 명확하게 밝힌 부분,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눈길 가는 건 사실 이 부분도 있었다. 국회 입법권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도 그동안의 윤 정부에서 있었던 거부권에 대한 이 확실한 이재명 정부에서 좀 바뀌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또 콕 집어서 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이 국무회의, 첫째 국무회의, 이 두 번째 국무회의 모두 윤 정부 국무위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국무회의 자리였었는데 곧 바뀌겠죠.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그래서 어제 땡땡부 장관 여러분이 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장관 차관할 사람, 추천할 만한 사람 있으면 누구나 다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어디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해도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이 공식 SNS 그리고 뭐 이메일 아니면 뭐 다른 데 쪽지로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추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천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박은정 의원, 공수처의 최강욱 전 의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직접 페이스북 갔더니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 댓글이 한 2,400개가 넘게 지금 달려 있었어요. 누구냐? 법무부 장관의 최강욱,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잘할 것 같아요. 문체부 장관 유홍준, 이 여가부 장관의 양희은 씨. 그래서 왜 양희은 씨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가부 장관의 양희은, 복지부 장관의 유시민 등등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심지어 사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누구 추천했어요 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수영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좀 순기능적 측면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시대를 여니까 국민 주권 정부답게 네. 하겠다. 뭐 의도는 좋죠. 뭐 참여정부 때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유사한 걸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게 해서 중요한 건 결과물이잖아요. 사실은 네. 과정이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근데 결과가 그럼 그 아주 이 의도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기능들을 잘 반영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 뽑았다면은 이거야 저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정작 코드 인사하고 팬덤 인사의 어중간한 결합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론의 힘을 빌린 일종의 알리바이용 인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사 시스템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집단 지성이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얘기인 것처럼 집단 지성이라는 아주 일종의 그 모호한 말, 그다음에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근거로 삼는 일종의 알리바이형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를 잘 살리려면 그러면 추천에서부터 임명까지의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천되었고 이렇게 받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찾았고 이렇게 검증해서 임명했습니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추천만 해놓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명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런 객관성 그다음에 뭐랄까 투명성, 체계성들이 반영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 자체를
필요할 공개할 필요가 공개해야 있다.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완적인 차원으로 제시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방법 상당히 좀 이 호평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게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드 인사, 팬덤 인사, 알리바이 인사가 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추천되는 사람들을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각계각층에서 본인들이 소신껏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많은 숨은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재들이 우리 이제 물론 이제 국가는 지금 국가 인재풀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미처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풀 바깥에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도 추천해 주시면 같이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시는 뭐 코드 인사나 뭐 팬덤 인사 뭐 이런 걸 우려하실 건 아니고 저기에서 추천받으신 분들도 이제 몇 배수 안으로 추려지고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이 인사 검증 시스템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고요. 그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으로 가는 이런 기존의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가되 초기에 인적 풀을 더 넓히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코드 인사, 팬덤 인사, 뭐 알리바이 인사를 이 의혹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순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크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다른 건 다 기존의 시스템대로 똑같이 이 차곡차곡 청문회까지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요번에 인사 관련해서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죠.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법무부 인사관리단 3년 만에 폐지, 고위공직자 검증 다시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에서 국민 추천으로 추천을 받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증도 이제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다 갖고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나온 얘기, 투명성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추천을 받고 검증까지 하는 주체가 다 대통령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뭔가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속도 조절입니다. 기사 보시죠.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원래 오는 24일에 있을 예정이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 중에 하나, 대장동 재판이 또 이 추후 지정으로 연기가 됐다라는 거죠.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미 선거법이 연기가 되면서 다른 것도 다 줄줄이 연기되겠지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요 연기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 기사 보시죠. 이 재판 중단의 입법 속도 조절. 형소법, 상법 개정안 내일, 그러니까 12일 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결국 다른 거 재판들이 결국 다 연기가 되니까 그래서 인과관계로 그럼 이거 약간 속도 조절을 해도 되겠네 인 건지.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거나 뚜벅뚜벅 우리 길 가겠다. 12일 날 명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당시 조승래 대변인 얘기했었는데 입장이 왜 바뀐 걸까요? 일단 뭐 그 서울고검 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이유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삼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재직 중인 동안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재판도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이 사법부가 명확하게 일단은 밝힌 부분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속도를 조절해도 될 필요성은 분명히 생긴 것이고요. 다만 이제 13일 날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선출되고요. 국민의힘은 16일 날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형사소송법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더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이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을 네. 지금 여전히 갑론을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개별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명확성을 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법은 통과시켜야 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번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이제 그 다자 외교에 참여하시는 G7에 참석하시게 되는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함께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굳이 이번 주에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논의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음번에 처리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걸 뭐 즉각적으로 당장 이번 주 안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많은 좀 산적한 좀 시급한 현안들을 좀 처리하고 좀 천천히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최수영 의원님 야당에서는 이렇게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이런 이 여당의 움직임,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한테 손 내미는 건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 협치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새로 출범한 여당과 대통령실이 여론의 눈치 본다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헌법 84조 해석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개별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공직선거법도 연기하기로 했고 네. 다른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개별 재판부의 의사를 존중하면 될 일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 입법으로 강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특히나 형사소송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거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해야 돼요. 일방적인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증언법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실 굉장히 협치에 능한 분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는 시그널이 될 수 있죠. 입법 복주 우리가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 네. 근데 다만 저게 쇼잉이어서는 안 된다. 정말 저것이 저 마음이 쭉 계속 가는 초심으로 일관되려면은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실제적 행동들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떡 몇 개 주고 우리가 할게. 전 그래서 기왕이면은 네. 법사위원장 야당이 양보하는 것 네. 이런 어떤 광폭적인 행보 이 협치의 시그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저는 네.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이 이거 협치의 시그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전향적인 시그널이 필요하다.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서 김민욱 대변인께서 쓱 웃고 계셨어요. 말씀해 보시죠. 예, 글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원내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전 후반기로 상임위원장들을 나눠서 배분해 온 관례에 비췄을 때 네. 지금 아직 전반기가 끝나지 않고 내년 6월이나 돼야 전반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바로 법사위원장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관례에 안 맞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상임위원장 하나를 야당에게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줬다고 해서 갑자기 협치의 신호가 되고 그것이 정확한 협치의 어떤 지름길처럼 얘기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약간 논의도 안 되고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협치를 이런 방법만 있겠느냐라는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협치가 가장 중요한 본인의 업인 사람이 있죠. 협치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게 바로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 우상호 수석 어제 국회에 왔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수영 위원님.
우상호 정무수석 협치의 물꼬 잘 틀 수 있을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스타일도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네. 원내대표도 역임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하. 사실상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체계를 놓고 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탑이긴 하지만 실제 정치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역할 분담이 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 실무형으로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가름하고 그러니까 국회와 의회, 정무, 그러니까 그다음에 야당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소통을 하는 거죠. 직접 소통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지만 우상호 네. 수석은 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감없이 함으로써 일종의 말하자면은 제3자 다리 건너가기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실무형의 정무수석이라는 걸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한테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